안녕하세요. 원자력 세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들을 통해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원전 사고들을 떠올리며 원전의 안전에 의문을 품을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실제로 과거에 발생했던 원전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전 사고하면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고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 첫 대형 원전 사고는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 스리마일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파열되며 핵연료가 녹아내렸는데요. 다행히 경납 건물, 쉽게 말해 원자로 건물이 건전하게 유지되어 방사성 유출이 거의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미국 내 원전 불신 여론이 거세지고 신규 원전 건설이 오랫동안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원전 사고의 심각성과 사고 방지책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차례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해 이미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해당 사고는 정전과 같은 상황으로 원전 가동을 위한 전력이 모두 끊겼을 때 발전소 내 터빈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고 무엇보다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에서 시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증기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스리마일 원전과 다르게 건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경납 건물을 짓지 않아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방출되었습니다. 이때 체르노빌 원전은 흑연을 원자로 물질로 사용했는데 사고 중에 이 흑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흑연 화재가 열흘 동안 이어지면서 더욱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퍼졌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원전에는 흑연이 아닌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체르노빌과 가까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부 지역이 심하게 오염됐으며 작은 입자들은 중부 유럽까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죠. 사고 현장에서 31명이 즉사했고 5년간 방사선 피폭 등으로 사망한 인원이 약 7천여 명으로 사고 등급 최고 단계의 원전 사고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러 또 한 번의 대형 원전 사고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0.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최대 높이 15m. 시속 700km의 대형 쓰나미까지. 재앙은 무섭게 열도를 덮쳤습니다.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밀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All across northern Japan, they felt it. A violent magnitude 9.0 earthquake on March 11, 2011. It was centered about 80 miles offshore, and tsunami warnings went up immediately. In coastal cities, people knew what to do next: run to higher ground.
It's from these vantage points on hills and in tall buildings that incredible footage was captured. In Kesanuma, people retreated to a high-rise rooftop and could only watch in horror as tsunami waves inundated their city, knocking buildings into rubble and mixing into a kind of tsunami soup filled with vehicles, building parts, and contents.1号機から飛び散る建屋の破片。そして、そこから立ち上る白い煙。この悪夢のような瞬間を記録していたのは、ただ一台、このカメラだけだった。深刻な事態。それを官邸が認識したのは、しばらく時間が経ってからも東京電力も、爆発の詳しい場所や原因などを確認できない状況が続いている。 아직도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합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일정 수준의 진동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 역시 큰 문제 없이 지진에 대응했고, 지진으로 외부 전기가 끊겼지만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작동되며 안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발생했고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침수 고장나 모든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고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도로 뜨거워진 핵연료가 녹아내렸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소가 발생하여 수소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경납 건물 내부가 지나치게 작고 두께도 16cm에 불과해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대로 견디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납 건물은 우리나라 원전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즉각 국내 원전을 미리 점검했고 50여 개의 항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현재는 최상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개선책을 살펴볼까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될 수 있는 설비를 국내 모든 원전에 설치하고 오랫동안 전력이 차단되어도 장기간 냉각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발전기와 축전기를 구비했습니다. 또 수소 폭발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수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가능성이지만 우리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의 높이를 고려해 고리 원전의 해안 방벽의 높이를 높였고 안전설비가 침수되지 않도록 침수 방지 장치와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를 설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사선과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겹의 방호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을 작은 원통 형태, 펠렛으로 가공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1차 방벽으로 핵분열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의 대부분을 밀폐합니다. 이후 핵연료 펠렛은 막대 모양의 금속 내부에 장전되어 연료봉의 형태를 갖춥니다. 이때 금속과는 펠렛을 빠져나온 미소량의 물질을 차단하므로 제2방벽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연료봉은 다시 여러 다발로 묶어 제3방벽인 원자로에 장전됩니다. 원자로는 약 25cm 두께의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져 피복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외부로 누출을 막아줍니다. 또 약 6에서 7mm 두께의 강철판이 원자로 건물 내벽을 둘러싸고 있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건물 내로 피해가 국한되도록 제4방벽을 갖추었습니다. 마지막 제5방벽으로 원자로 건물 외벽을 약 1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 외부의 충격과 극한의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발전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안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한 원자력 시설,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모의 시험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방사선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박사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국내 하나뿐인 가압 경수로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장치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는 실제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온도와 압력에서 발전소의 성능과 안정성을 실험할 수 있는 장치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설비를 높이 2분의 1 그리고 부피 288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라늄 해결료 대신 전기 가열봉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사고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치 곳곳에 1600개 이상의 계측 센서가 있어서 온도와 압력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앙 제어실에 전달해주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리고 사고 진행을 늦추고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실험시설의 한계로 직접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컴퓨터 전산 코드를 활용하여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로봇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원자력 시설의 일부 구역은 강한 방사선과 높은 온도, 압력의 환경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지역과 같이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곳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시설과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람 대신 시설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동위원소 실험원실 연구동입니다. 원자력 사고를 대비해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서 작물로 이동하는 방사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낮은 농도로 오염된 농작물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양한 연구 장비와 시설을 통해 최상의 원자력 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자력 시설의 쓰레기, 방사성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방사성 폐기물이란 방사성 물질 또는 이에 오염된 것으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죠. 이곳에서 사용한 작업복, 세탁수, 실험장치, 휴지 등과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이하게 방사성 폐기물은 다른 독성 물질과 달리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사선을 다 뿜어내고 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방사성 물질은 붕괴라는 과정을 통해 방사선을 내뿜는데 모든 붕괴가 끝나면 더 이상 열도, 방사선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붕괴 과정과 시간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모든 붕괴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사성 폐기물을 열과 방사능 세기에 따라 크게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저준위 폐기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준위 폐기물만큼 열과 방사능이 강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며 작업자들이 사용한 작업복이나 환기 필터, 공구, 주사기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특수 드럼통에 담아 땅속에 처분하는데요. 방사선 세기가 매우 약한 것들은 땅에 가까이 묻고 그 이상은 지하 100에서 200m 깊이의 동굴 또는 안반 내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굴 처분 방식으로 경주에 처분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 폐기물은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드럼통에 담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로 구분되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기체는 가볍고 잘 날아가므로 활동성이 가장 좋아요. 액체 역시 기체보다는 약하지만 잘 흐르니까 활동성이 좋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고체는 건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은 활동성이 없는 고체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체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수투로 물을 정제해 마신 것과 같이 수채의 일종인 차콜로 포집합니다. 또 고성능 기체 포집 필터를 사용해서 폐기물 속 방사성 물질들을 가두어 버리죠. 방사성 물질이 빠져나간 기체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밖으로 방출됩니다. 액체는 기체 폐기물처럼 다양한 필터와 이온 교환 수지라는 것을 사용해 방사성 물질을 걸러냅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와 원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증발과 농축을 통해 깨끗해진 액체는 배수구로 방류하고 남은 액체 폐기물은 시멘트를 이용해 고체로 만듭니다. 고체 폐기물도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압축 과정을 거치는데 외국에서는 불에 타는 종류를 태워서 남은 재를 시멘트에 넣어 고체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각 공정을 사용하지 않죠. 이러한 공정을 거쳐 모든 폐기물이 안정적인 고체 형태로 드럼통에 담겨 경주에 있는 지하 처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난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이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분히 사용해 핵분열 능력이 떨어져 원자로에서 꺼낸 핵연료를 뜻하는데 이는 마치 연탄재와 같이 오랫동안 뜨거운 열을 뿜어냅니다. 또 핵분열로 인해 방사선을 많이 방출하죠.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에는 바로 처분하지 않고 일정 기간 원자로 옆 물 저장조에 보관하면서 열과 방사능을 낮춰줍니다. 물은 열을 식혀주고 물에 녹아있는 붕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중성자를 모두 흡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사용 후 핵연료가 있는 저장조를 직접 맨눈으로 쳐다봐도 매우 안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약 50만 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했으며 21년 월성 원자로를 시작으로 원전 내 저장 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용 후 핵연료는 땅속 500m 깊이에 파묻을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야 자연의 방사능 수준으로 되돌아오므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처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 후 핵연료도 재활용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구 처분은 필요합니다. 재활용 이야기를 했으니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장전되기 전 핵연료는 우라늄 235, 4% 정도와 우라늄 238, 96%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 때 배운 우라늄 235와 238의 차이 기억하시나요? 우라늄 235는 중성자와 부딪히면 핵분열이 잘 일어나고 우라늄 238은 오히려 중성자를 흡수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에는 우라늄 238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핵반응으로 생성된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라늄 238과 일부 물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것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 이들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처분 전 30년에서 50년 동안 보관하며 열을 식혀주는 중간 저장 시설을 거치기도 합니다. 영구 처분할 때 드럼은 아니지만 특정 용기에 담아 처분하는데요. 먼 미래에도 폐기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원자력 발전소 5중 방벽과 같이 여러 방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체 사용 후 핵연료 자체, 처분 용기, 완충제뿐만 아니라 자연의 안반층도 방벽으로 활용됩니다. 만일의 사고로 땅속에 처분한 사용 후 핵연료가 생태계로 나오려면 처분 용기가 깨지고 방사선 물질이 지하수에 녹아 각 방벽을 통과해야 하는데 특히 500m 이상의 안반층을 관통하려면 방사성 물질이 모두 다 붕괴해버릴 정도의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죠. 현재 고준위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만
처분장 후보 부지를 선정하였고, 이 중 핀란드는 시설 운영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주요 나라들은 최종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부지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에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연구원은 실제 땅속 깊숙한 곳에 현장 실증 시험 연구시설 KU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사님께서 직접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KURT입니다. 땅속 120m에 위치해 전체 길이가 550m에 달하는 거대한 연구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처분 기술이 실제 처분장에 적용되었을 때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장 실험을 수행하고 처분 용기의 재질과 두께, 그리고 지하 안반의 특성, 그리고 지하수의 흐름 등을 연구합니다. 혹시 처분 연구 시설이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KURT 어디에서도 방사성 물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반 염료와 소금물 등을 이용하고 있어 연구 과정에서 어떠한 오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KURT를 통해 처분 기술에 대한 설계 성능과 안전성 검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임무가 끝났거나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원자력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맞아요. 다시 자연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해체라고 말하죠.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연구 정지 결정에 따른 해체 준비부터 마지막 환경 복원까지 통상 15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해체는 가동 중지 후 해체 준비, 제염, 절단, 철거,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도 현재 이러한 단계를 거쳐 해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죠. 먼저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지한다는 결정이 나면 해체 준비 과정을 착수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재고량과 물질별 방사능 평가 등을 통해 시설 특성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시설 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작업을 실시하고 제염이 완료되면 로봇 등을 이용해 시설 전체를 절단 제거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에 남아있는 미세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방사능이 있는지 검사한 후 자연 상태의 부지로 되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체를 마친 부지는 녹지공원으로 재활용하기도 하고 시설을 개조해 화력발전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재이용 방법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해체 전략, 해체의 최종 목표, 부지의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훗날 고리원전 1호기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발생했었던 원전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대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